다음에 오늘 아나카리디나 8부까지 하고 다음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우리 낭만주의 시기 끝날 때쯤에 뭐 푸시킨이었었니 낭만주의 시연이니 하지만은 낭만주의 자체에 대해서 약간 정리했던 것처럼 원체 리얼리즘은 뭐 이 빅가이들 그냥 거장들이 있어서는 거장 위주로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당연히 또 아니었으니 다른 사람들 다른 작품들 그 다음에 결국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뭐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얼리즘 시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서는 40년대부터 184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한 40년 정도는 나중에 확정판 리얼리즘 정리처럼 그걸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금은 요 80년대 리얼리즘 시대 때의 다른 흐름에서는 레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루첸스크 현의 맥베드 부인, 뭐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이라고서는 번역 제목으로는 나와 있죠. 그거 뭐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10,000원도 안 해요. 책 한 권씩 사보세요. 그거는 재미있어요. 실제로도. 재미있고 여지껏 해서는 평이 안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는 그냥 어렵고 딱딱하고 무겁고 지루하고 사람 이름 긴 러시아 문학이 아닌 그래도 조금 읽을만 하고 뭔가 조금 구체적이고 아주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러시아 문학, 또 다른 러시아 문학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눈을 넓힌다라는 의미에서라도 맥베스 부인 그거 하나는 사서 직접 읽어보고요. 그걸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일부러 진도 살짝 조정했어요. 여러분들 읽을 시간 조금 최대한으로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 다음 수요일 날 그거 하고 다음 금요일 날은 취업 후의 갈매기 또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가서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그 이제 전환의 시기하고 종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쟁과 평화 교재에 잠깐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하고서는 아나까리나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사옵나이다. 우리 잠깐만 이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또 안 돼. 지금 또 들어오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교재에는 몇 페이지까지 보았었던가요? 내가 살짝 진도가 헷갈린다. 여기 피에르 이야기 좀 했었습니까? 피에르 이야기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 조금 이야기하셔서 밑줄은 쳐져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여기 9페이지? 그 31페이지 몽타주 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전쟁과 평화가 끝난다, 그 내용이 끝난다고까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휘리릭 넘겼는데 자세히 설명은 당연히 안 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등등등등 하고서는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전쟁과 평화 영상 보았습니까? 영상 봤나요? 45분짜리 짧게 만들어진 영상인데 외부 기관에서 만드는 거고 거기 또 삼성경제연구소 거기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서는 좀 퀄리티 높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뭐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그런 그래픽을 하거나 내가 그런 뭐 이미지 처리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원하는 스크립트 넘겨주고 해가지고 하는 데는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2018년에 찍은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목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목이 막아가지고서는 한 번 미루고서는 촬영한 거였었습니다. 그때 되게 이상하게 나왔지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생긴 거는 뭐 비슷하지만 지금이 나날이 갈수록 후져져 가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는 그 영상에서 어지간하게 이야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기관 특성상 이제 작품 해석에서 약간 요구하는 바는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어차피 이 영상이 일단 요 우리 사이트 그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상당한 연회비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니만큼 뭔가 요구하는 게 되게 높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뭔가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쨌건 결국은 뭐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전달되는 게 있어야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족한다. 뭐 그러면서는 그쪽으로 이야기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라고서는 사전에 정중하지만은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그래서 나도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을 이른바 CEO라고 하는 뭐 어쨌건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을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금 차라리 이해하는 게더
뭐 그들에게도 낫고 결국 뭐 사회 전체에도 나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어느 정도 착안해낸 지점이 리더로서의 이른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뭐 덕목 자질 뭐 그런 면이 무엇이 있으며 그게 또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작품에서 마침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저쪽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자. 그럼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구도조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장을 지휘하는 사람. 그러나 또 황제 알렉산드로 1세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한마디로 그냥 이제 상대 진영의 지도자, 우리 진영의 지도자. 이 지도자라고 하는 상반된 두 타입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작품에 실제로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작품에서 구현 반영되고 있는 지도자의 유형들을 보면서 뭐 조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몰아서 이제 그 영상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 없는 이야기거나 뭐 틀린 이야기 내지는 뭐 과하게 그냥 한쪽으로 포커스 심하게 맞출 건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제 작품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뭐 그럴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납득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어느 정도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에서 핵심적인 주제에 맞닿아 있다라고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전쟁과 평화에서 요거는 중요합니다. 영상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러시아가 이겼다. 만세, 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세라고 하는 말 러시아로 뭐라고 하나요? 대한민국 만세 할 때 그 만세 러시아로 뭐라고 합니까? 우라입니다. 최종호구나. 예. 제가 노노문학과 학생이에요. 다른 과 학생이에요. 예. 질문을 다 알고 있어. 우라라고 하지요. 러시아로 우라라고 해요. 뭐 이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칭찬이에요. 이제 뒤집혀진 우라라고 하는 저 말이 어디서 왔을까나? 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우리 문학사 수업 시간이지 중국 러시아 시간이 아니랍니다. 뭐 이 말이 어디서 왔냐? 그런 건 이 수업이랑 무관한 질문 아닌가요? 라고 충분히 생각될 수 있지요. 어디서 왔나요? 허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왔어요. 영어식으로 만세할 때라는 저 말을 러시아 사람들 귀에 들리기로는 저 단어가 우라라고 그 사람들 구강 구조에서 귀에 들리고 소리 내기에는 편안해집니다. 어쨌건 이야기는 살짝 넘어갔지만 다시 돌려와가지고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중요합니다. 우리 러시아가 이겼다. 그래서 러시아 만세, 러시아 훌륭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폴레옹 졌다. 나폴레옹을 무찔렀다. 18세기 100년 내내 일종의 정신적 스승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프랑스처럼 국가를 운영해야지 라고 우리 황제 차르들이 일종의 모범처럼 생각했었던 그 프랑스, 그렇게 경배해 마지 않아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을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고, 복잡한 개념어, 추상적인 관념들은 러시아어 단어보다 프랑스어 단어로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오해 없이 소통될 수 있을 정도로 이른바 사회 최상층부의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식으로 세팅된 상황에서 그 프랑스를 우리가 이겼네? 만세, 만세, 만만세.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랍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우리가 이겨서 기분 좋아요. 우와, 럭봉이 차오른다.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을 겪고 싸우게 될까? 국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에서의 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버거운 마당인데 국가 단위에서 왜 이렇게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게 될까? 거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뭔가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고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 밑에 흐르는 어떠한 원칙, 법칙, 규칙 그런 거 뭐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었던 톨스토이, 젊은 날의 톨스토이 입장에선 그걸 우리 이야기,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략해서 물리쳤었던 그 이야기로서 한번 풀어봐야지 라고 작심하고 마음먹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는 이제 전쟁과 평화에서는 뭐 누가 이긴다, 누가 졌다라고 하는 뭐 그런 유치찬란한 차원에서의 문제, 뭐 그러지는 않답니다. 차라리 이야기는 훨씬 더 조금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차원에서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세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주된 인물로서 안드레이 공작이라고 하는 뭔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인물, 나타샤라고 하는 안드레이 반대편에 있는 아주 생명력 충만하고 자연의 힘대로 살아가는 듯한 거스르지 않고 그냥 정말 진짜 그냥 이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내 자신을 잘 맞춰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인물. 그 다음에 비에르라고 하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듯한 인물. 처음에 젊었을 때는 안드레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드레이를 일종의 자신의 정신적인 멘토처럼 삼으면서 안드레이가 생각하는 것, 안드레이가 행동하는 것, 안드레이가 지향하는 것을 피에르도 겉보기처럼 따르면서 안드레이처럼 생각하고 안드레이처럼 말하고 안드레이처럼 행동하려고 매우 애쓰다가 시간 점점 지나면서는 그 피에르가 나중에 처음에 그래서는 그냥 단순 아주 일차적인 모방자, 우스꽝스럽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그냥 조금은 코믹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격은 크고 뭐 곧 아버지 비실비실한 자기 양아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서자로 태어났지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재산 다 물려받으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될 뭐 차세대 떠오르는 젊은 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피에르는 어릿광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러지만 그렇게 광대처럼 보였었던 그 피에르가 차츰 각성하면서 뭔가 진지한 어떠한 깨달음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인물처럼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타샤하고 결혼하고 나타샤와의 사이에서는 또 안드레이의 아들을 또 기르기도 하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각 그 큰 인물들 3명을 등장시켜서는 그 인물들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는 결국은 주관적인 어떤 그 탐색의 과정 그리고 러시아 민족의 고대서부터의 위편화의 흐름 이런 것을 그냥 구체화시켜서는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1812년에 전쟁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그리려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을 기획하고 썼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뒤도 있었습니다. 톨스토이 처음 집필 시작했던 것은 1866년인데 1861년 농노 해방 이후 이제 러시아 사회의 그런 이제 급격하게 시작되는 격변, 즉 노노 해방에 이르기까지 요 19세기 앞부분 전체 톨스토이 생각에 결국 러시아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흘러왔었는가를 전체를 풀 스케일로 다 조명하려고 기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쓰다 보니 너무 힘에 부치고 등등등 해서는 1812년 전쟁 그리고 1812년 전쟁의 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대략 1820년 정도까지 끌고 내려가면서는 거기서 일단은 파트 1은 끝냅니다. 아마도 쭉 다 쓰여졌다라고 하면은 파트 2에서는 1825년에 데카브레스테는 아내 이야기, 그 다음에 푸시킨의 죽음, 그 다음에 뭐 1840년 정도 이렇게 파트 2 내려갔겠죠. 파트 3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뭐 1840년대 크림 전쟁, 농노해방 직후의 러시아 사회의 드라마틱한 변화의 시작하는 정도까지 해서 파트 3가 끝이 났겠죠. 그렇게 이제 기획 구상했었던 전체 3부 중에서 제일 앞부분 해당하는 게 전쟁과 평화예요. 그러면서는 이제 충족할 수 없는 욕망 하면서 뭐 전쟁과 평화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작품에서 인용되는 이 부분 요거 잠깐 이제 영상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 본 이야기 이건 원체 유명한 이야기라서는 뭐 이게 책에도 올라와 있고 그 영상에서도 이제 나도 요거 이제 인용해 가지고서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깨달음 이후 비에르는 나타샤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아나간다. 점차 전쟁과 평화 이후 돌스토이는 선을 위선보다는 악이라고 하는 슬로에 대응시킨다. 그러면서는 이제 아나 카리니의 이야기 잠깐 그렇게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런 정도인가? 알겠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올려두었었던 전쟁과 평화 마지막 부분 이야기 따로 정리한 것 조금 분량이 되지요. 뭐 어쨌든 근데 요거는 옛날에 하나 정리해 놓았던 건데 옛날에 정리했던 거 뭐 묵히면 뭐 하냐 싶어가지고 저는 가져왔습니다. 4권 4편이면은 전쟁과 평화 본편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서는 에필로그도 심지어 에필로그 1편, 에필로그 2편 그렇게 나누어서는 또 몇십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는 읽을 때 4권 4편까지 읽으면은 드디어 다 읽었구나 싶은데 에필로그라고서는 또 나오고 그 에필로그도 1, 2편이고 그게 또 몇십 페이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인내심이 바닥을 치면서 에필로그는 거의 안 읽다시피 내지는 그냥 읽어도 정말 그냥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못 달려간다니 말이 안 돼 하고 거의 뭐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마지막을 그냥 뭐 힘겹게 했습니다. 사곤사편 이제 내용 요약 정리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요약 정리해둔 거 보고 그 다음에 기여대고 경화가 나오면은 진짜 병화 읽어보세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도 20대 때는 도스토옙스키도 좋지만은 뭐 개인적인 오고 하긴 하지만은 도스토옙스키도 좋은데 20대 때는 차라리 톨스토이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 읽는 게 일단은 읽는 재미가 있고 읽으면서 20대 때에는 좀 더 톨스토이가 걸맞습니다. 뭔가 찾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하는 그러저러한 과정 또한 동시에 얼마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는 삶이 사실상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가지 않는 것이 또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주체험할 수 있는 데는 톨스토이가 나는 도스토옙스키보다는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삶의 경험들을 겪어가면서 그때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면 도스토옙스키가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겠지만은 20대 때 읽는 도스토옙스키는 쉽지 않을 테고 여러분들에게 좀 고역 아닌 고역으로 다가갈 겁니다. 어떤 작품들은. 반면 톨스토이는 즐겁고 아주 유쾌하게 많이 읽혀져요. 그래서는 차라리 20대 때는 톨스토이 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역시 생각해보니까 4학년 1학기 때 중앙도서관 들어가면은 왜 중앙도서관 딱 들어가면 왼쪽 편에 초록 색깔 칠해놓은 포레스트 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약간 좀 되게 유치한데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집 근처 독서실, 고등학교 학교 자습실 같은 데 있을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는 그런 열람실이었었어요. 학습의 집중도 몰입 학습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서 대학 도서관에도 고대 도서관에도 이렇게 칸막이에 쳐져 가지고서는 딱 그냥 자기 것만 들여다보게 돼 있었다. 우리 때는 좀 달랐습니다. 어쨌건 4학년 1학기 되니까 조금 심심해졌어요. 무료해졌어요. 3학년 2학기까지 전공 과목들 수업은 다 들었어요. 전공 과목들 수업 듣고 성적도 아주 잘 나오고 살짝 뭐라고 할까나 조금 방향을 살짝 잃다시피 한 뭐하지 과 공부나 뭐 생활은 그리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난 뭐 할까라는 생각 약간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에 문득 그래? 뭔가인데 전쟁화평 하나 읽어볼까? 그게 제일 길잖아. 도서관 가서 보니까 전쟁화평화가 제일 책도 많고 제일 길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긴 거 적어 읽자. 어차피 지금 별로 바쁘지도 않고 뭐 할까 고민할 정도로 빈둥거리는 시간이니 차라리 전쟁과 평화를 읽자. 지금 아니면 언제 읽겠냐 라는 생각으로 상위 1학기 때 중앙도서관에서 4월, 5월 2달 동안 중간고사 따위는 일도 신경 안 쓰다시피 하고서는 그렇게 중간고사 문제 전쟁과 평화를 읽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상위 1학기 때 중앙도서관에서 그냥 들어앉아가지고선 전쟁과 평화를 읽었던 거. 거기서부터 인생이 조금 꼬여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관찰자적 면모를 끝까지 강하게 견지하는 돌스토이에서는 관찰자 무엇인가 조그만 것을 얹은 것, 무엇인가 조그만 것을 얹은 은접시, 무엇인가 조그만 것, 이게 뭐지? 은접시를 들고 그 옆에 서 있었다. 그게 이제 구두조프 장군 앞이겠지요. 구두조프는 그가 왜 불러 세웠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기색이었다. 그러자 구두조프는 문득 깨달은 것 같았다. 그 무엇인가 조그만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에서 최고의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영광 중의 영광의 징표로서 게오르기 1등 훈장이었다. 관찰자라고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홀스토메어를 이제 하게 될 때, 다다음 시간에 홀스토메어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인가 항상 끊임없이 처음 보는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하고 묘사하는 돌스토이그라는 이제 아주 그냥 소소한 하나의 그냥 디테일한 테크닉이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돌스토이에게서는 아주 일관되게
구현되고 있으며 세계를 바라보는 큰 그러한 시각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어쩌면 이미 젊었을 때부터 40대 때부터 슬쩍슬쩍씩 보여주던 이러한 방법론이 나중에 톨스토이 조금 나이 들고 나서는 자신의 고란에 이제 요 큰 한 부분을 형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나간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 이런 면을 일종의 예시처럼 삼아서 20세기 초 1900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었던 1917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라고 나중에 칭해지는 모스크바 비전쿠크의 일군의 연구자들이 등장하면서 문학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왜 어떻게 문학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냥 신문 사설, 철학 잡지, 역사책, 친구한테 쓴 편지 이런 것들과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다르냐? 누가 판단해? 뭘 기준으로? 라고 하는 문제를 20세기 초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일단의 젊은 연구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래 최소 요 정도 어떠한 기능, 형식, 의미를 작용을 보여줄 때 그건 우리 문학 작품이라는 일종의 예술 창작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는 이제 자신들의 기존에 그냥 작품 읽으면서 소설이라고 한 거 읽으면서 이 소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의미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던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거기에 대해서 저쪽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아주 그냥 코페르니쿠스적인 전변이라고 할 수 있을 획기적인 변화를 20세기 초에 시도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좁은 요 틀 내에서만 그러한 움직임, 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때마침 터져준 러시아 혁명, 그리고 혁명에 대해서 어쨌건 나는 이 혁명 못 받아들이겠소 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를 피해서 바깥으로 나간 많은 사람들, 그렇게 나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형식주의자들이라고 나중에 칭해질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론을 공감하거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는 일단 처음으로서는 러시아 바깥으로 먼저 나가서는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 대륙에서 나치 히틀러의 박해가 시작되자 대서양 건너 미국 동부 해안으로 정착하면서 20세기 후반 들어서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조금은 때늦게 그러나 정당한 관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의 젊은 연구자들이 주장했었던 그 접근, 기본적인 관점, 태도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내내 서구 사회를 관통하던 일종의 지적인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이 됩니다. 그걸 20세기 구조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스트럭처럴리즘이라고 해서 그러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에 첫 발을 딛게 하는 게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그러한 구조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힌트를 얻은 무엇이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술 창작으로서 작품으로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끔 해준 게 시에서의 이른바 운율, 그리고 산문에서는 톨스토이식의 저러한 새로 표현하기, 다르게 표현하기라고 하는 기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종강의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문학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학사 2라고 하는 우리 과목 요번 학기 살펴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유럽으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이제 보존주의적인 유럽으로 18세기에는 유럽으로부터 하드웨어를 받아들이고 19세기 중후반부터서는 유럽으로부터 소프트웨어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예술적 글쓰기 방식이었고, 그 새로운 종류의 예술적 글쓰기 방식을 19세기 앞부분 낭만주의 시기 때 열심히 연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19세기 중후반 이후 리얼리즘 시대에는 유럽 그 누구에 밀리지 않는 러시아 자신들의 것, 심지어는 그냥 인류
전체 공통의 문화유산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개별 민족 문학으로서 러시아의 울타리를 훌쩍 넘어가는 수준의 작품들을 마구마구 생산해내기 시작하고, 그러한 결과로서 20세기 초가 될 무렵쯤에는 앞선 시대의 문학 작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젊은 연구가들이 요거 골라 뽑아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창작은 이러한 특징들은 최소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전 세계에서 당연히 먹혀 들어가서는 열렬하게 받아들여지면서는, 그때부터서는 20세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는 그냥 구조주의 플러스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부분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는 이제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면서는 구조주의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주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른바 어나더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게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20세기 후반부의 현상으로서 또 해결되어가는 그러한 흐름, 맥락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보면은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톨스토이 이름이 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이 크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중요하고 왜 뭐 커다란 족적을 남겼는지 이유가 있어요. 톨스토이 말처럼 이유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싶을 정도인데, 역시 이유가 있어서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됐고, 사건 4편 끝나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 1편에서는 민둥산 마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일종의 뭐 1889년, 19년, 20년에서는 1812년 전쟁 끝나고 난 뒤에 훌쩍 약간 시간 조금 지나서 이제 그냥 뭐 등등등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에필로그 2편에 가서는 이건 이제 톨스토이의 본격적인 이제 역사학 에세이라고 쓰는, 이제 아이세아 벌린이 뭐 고슴도치와 여우 할 때 톨스토이 역사관에 대한 에세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에필로그 2편, 그리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가지고서는 부분 해가지고서는 두고 있으니, 나중에라도 혹시나 여러분들 전쟁과 평화를 손에 들게 된다면 이제 옆에 깔아두고서는 이 말인가, 이건가, 여기서는 뭐 조금 그래도 약간 힌트다라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인가라고 하는 거 봐가면서는 보도록 하세요. 이제 에필로그 이제 2편 가서는 뭐 10절 이런 뭐 중요한 부분, 우리를 구속하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뿐이다. 생의 본질에 관해 알고 있는 이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 안드레이가 찾고자 했으나 죽기 직전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겨우 안드레이는 자각한 그 부분, 그 전까지 그런 거 인정도 안 하고서는 뭐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었잖아요. 피에르는 이것을 신의 섭리라고서는 나름 해답을 내렸던 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마치 지동설을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면처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 이전 고대 그리스 시대 때 프톨레마이오스 이후에 천동설이 주장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 우주 삼라만상의 중심은 지구고, 태양, 달을 비롯한 모든 뭐 별들, 은하계들, 행성, 항성들은 다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매우 유화적인 생각에 인류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그렇게 이제 중세시대 때 흘러가다가 결국은 이제 저기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 등등에 의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구가 돌아. 최소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아. 태양은 또 어디를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이전까지 우리가 철석처럼 믿어왔던 것처럼 지구는 꼼짝도 안 하고 있고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지구 주변, 우리 주위를 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일단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최소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아. 그렇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태양과 지구가 컴플렉스 세트
맞는 말이고 코페르니쿠스 역시 맞는 말 했던 것이었고 지구가 도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법칙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게 자연적인 법칙, 그건 이제 뚜렷하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인정하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간, 시간, 인과율에 의한 종속, 자유법칙, 우리의 인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필연의 법칙으로서는 아직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듯이 그러한 필연 법칙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 그러한 이러한 자연계의 물질적인 법칙이 아닌 그 어떤 이른바 사건들의 법칙이 또한 존재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마치 지동설에 비유할 수 있을 그러한 필연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 범위 내로 끌어들여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으로 가장하고 벌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지자적인 확신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확신을 자기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러시아 민족의 역사에 투영시켜서는 풀어내고 있다. 이 작품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쭉 이건 이제 내 나름의 정리입니다. 나름의 정리이긴 하나 나름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한 정리라고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등등등 해서는 톨스토이는 자기 자신 또한 역시 그냥 아주 냉정하게 외부적인 시점에서는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 그렇고 전쟁과 평화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과 평화는 결국은 뭐 일종의 뭐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잡한 종류의 글쓰기로서 전통의 수립과 파괴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그냥 동시 타임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이 그 들고 와가지고서는 자기식으로 해서 뭔가 자신들만의 헤리티지 유산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듦과 동시에 또 그걸 또 깨부수고 있어요. 희한한 인간. 그러는 극명한 예를 보여주는 게 톨스토이 자신입니다. 리얼리즘을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는 자기가 정점에 올려놓은 그 리얼리즘을 스스로 부정합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뭐 참회록, 뭐 이스포베이지라고 하는 이른바 회고록 통해 가지고서는 내가 여지껏 쌓아올린 나의 모든 펜 손끝에서 나온 문학이라고 하는 것 헛되고 헛되도다. 이건 모두가 다 가짜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게 그냥 일개 뭐 저기 늙어가는 중년 남성의 변덕스러운 선언이 아니라 진실로 톨스토이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포비즈라고 하는 참회록에서는 그렇게 그냥 일기 쓰듯이 뭐 절절한 반성문처럼 그렇게 쓰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쓸 뿐만 아니라 작품으로도 만들어서 보여주니 그게 다음 금요일 날 하게 될 홀스토메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미리 이야기하자고 하면 심플합니다. 말이 인간 세상들을 관찰해요. 사람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이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는 말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해 안 되는 인간의 행동들, 말이 어렴풋하게 느끼는 인간의 사고, 이런 것들을 말의 관점에서 관찰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어떻게 말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관찰할 수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야기했었던 기존의 이른바 익숙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지는 정확하게는 좀 더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는 거 맞니? 그거 맞아? 라고 하는, 확실해? 라고 하는 의문을 톨스토이는 던지고 있다고. 그러면서는 여지껏 리얼하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 진짜 리얼하냐? 라고 하는 문득 거부하기 힘든 질문을 정면에서 던져주고 있는 사람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절정으로 이끌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 역시 마찬가지고. 흔히들 19세기 러시아 문학, 특히 리얼리즘은 문학은 사회와 현실에 대한 지극한 참여 문학으로 이야기한다. 이제 뭔가 사회 현실에 대해서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의 이러저러한 면들, 불평등이라든지 뭐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듯한 아주 그냥 좀 사회 참여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실제로 그러해요. 동시에 이러한 공리주의적 전통에 충실해서 저 문학이라고 하는 게 몇몇 사람들만 그들만의 아주 정신적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공감,
감명을 주어서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든지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든지 하는 어떠한 도구로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또한 기능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쓰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또한 19세기 리얼리즘 시대 때의 문학이 스스로 부여하고 문학에게 부여했었던 역할이기도 했었습니다. 문학의 이 국리주의적 전통에 충실하여 문학의 이념성에 적극 동조하는 이데올로기의 과잉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은 특히 19세기 후반 리얼리즘 소설 작품들에서는 그냥 온갖 이념들이 막 흥분하고 이념들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들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모르는 소리라고 하는데 러시아 문학은 하나부터 10가지 문학을 무언가 예술 창작 작품으로서 문학이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면들이 있어 분명히. 그게 뭐냐. 그거 나 좀 나는 이렇게 표현해. 나는 저렇게 한번 해볼래. 나는 이렇게 한번 묘사해볼래. 나는 저렇게 한번 기본적인 스탠스를 취해볼래. 나는 이런 인물들 등장시킬래. 나는 이런 면들을 집중 조명해볼래. 라고 하는 것처럼 문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 가장 직접적인 도구적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으로서도 충분히 기능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그려내는 그림, 작곡가가 만들어내는 선율 못지않게 무언가 아름답거나 무언가 진실하거나 무언가 선하거나 뭔가 그러한 의사소통의 1차적인 목적, 그것을 벗어나는 무언가 다른 것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냐. 그러면 그때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낼 때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무언가 다른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19세기 러시아 문학 또한 하나 예외 없이 훌륭한 작품들은 모두가 다 작품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살펴봤던 게 푸시킨이 얘기였었고, 빌긴 이야기였었고,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 영웅이었고, 고골의 죽은 혼이었었고,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었고,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쑥이었었고, 볼스토인책의 세바스토폴 이야기였었고, 죄악을 잊고 안나 까리리나하고 전쟁과 평화하고, 홀스토메르고 차이카가 등장할 거고, 레스코프의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 등장할 테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른바 은색이라고 하는 러시아 모더니즘 시기의 시인들 또한 역시 한 명 열외 없이 예외 없이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한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러시아 문학 했을 때 이제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에게 길러진 독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뭔가 왜 읽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만족을 줬었어야 됐어요. 왜 읽었는가?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었겠지. 뭔가 나한테 교훈을 주는 게 있었겠지. 뭔가 나한테 감동을 주는 게 있었겠지. 뭔가 나를 바꾸는 게 있었겠지. 그게 뭘까? 그걸 스스로가 찾았었어야 되었어요. 그걸 못 찾으면 의미 있는 독서가 아니었었어요. 내가 이 책을 왜 읽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못했었던. 그렇게 뭔가 크게 나누어서 이른바 내용이라고 하는 덩어리, 그것도 중요해, 당연히. 그러나 내용이라고 하는 덩어리, 그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로서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 즉 문학을 그냥 글로만 적혀 있다고 해서는 신문기사, 철학 논문, 역사책, 보냈던 편지 이런 것들과 구별 지어주는 예술적, 그 전에 없었던 창작으로서 문학을 뭔가 구별 지어주는 것, 그게 있어야 됐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된다는 생각은 러시아 문학 작가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고. 그러니 간과하고 있는 것을 좀 열심히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게 문학을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의 영역으로서 선택해서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연중법적인 발전으로서는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점점 다른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가를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 문학사로서 그것 또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공으로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영역, 주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문학사라는 수업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작가가 몇 년에 태어났고 무슨 작품 썼고 그 작가는 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는 그냥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항목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 개열체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맥락을 지니는 의미 있는 서술체로서 묶어주는 것, 그게 문학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어쨌건 그래서는 표현에 대한 공론 없이 여러 작가 그 누구도 글을 쓰지 않았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을 담아내는 번듯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작가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일도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 그거는 좀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는 맞추자 최소한은 이겁니다. 톨스토이는 역사 소설을 쓰려고 하지 않았으면 중요합니다. 전쟁과 평화는 역사 소설 아니에요. 그리고 뭐 히스토리컬 픽션도 아니고 팩션도 아닙니다. 팩트가 주가 되는 픽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는 뭔가 자신의 역사 해석, 자신의 역사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 이런 게 막 녹아 들어가 있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껍데기로 슬쩍 뒤집어 쓰고 들어있는 결국은 역사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답, 그것도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 투영된 19세기 초 러시아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던 그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폭넓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오히려 톨스토이는 차라리 거대한 시대의 초상 화가가 되고 싶어 했었던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역사적 우리와 역사 사고의 편향점을 바로잡으며 또한 동과 서의 사이에서 서고에 대한 정치적 열패감을 역사의 정당성을 극복하며 그것을 극복한 러시아 전체의 모습을 담담해 어떤 과장이나 의사 애국주의적 윤색 냉소적 자학 없이 어설픈 변증법을 뛰어넘어 문학도 아니고 역사도 아닌 뭔가 저편 그 쪽에 있는 러시아의 글로 전쟁과 평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책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뭔지 알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학이라고 하는 것,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작법, 구체적인 이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 쓰세요 라고서는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 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썼나? 역사는 벌어진 일, 일어난 일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생각에, 그 사람 생각에. 그러나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런 일이 벌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그 정도 일은 벌어날 수 있겠다 싶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읽히도록 뭔가를 쓰는 것.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라고 애시당초 고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나지는 않았어. 역사와는 달라. 하지만 이 정도 일은 읽어보니까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법해. 그 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드라마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인간의 행동으로서 펼쳐지는 연극, 그 연극적 형태에 투영시켜서 쓰자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른바 연극 대본 쓰기의 지침서로서 쓴 책이 시학이에요. 그 시학에서 첫 번째, 일단 뭔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그 고통이 다 해소되면서 오히려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만족,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야 돼. 그게 어려우니까. 비극부터 쓰면서는 비극은 이렇게 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규칙, 제정의 입장에서 인물은 이런 인물 나와야 되고 무대 장치는 이러는 게 좋을 테고 의상은 이러는 게 좋을 테고 코러스는 이렇게 나와야 될 테고 주제는 이렇게 나와야 될 테고 시간은 이런 시간 선택해야 될 테고 장소는 이렇게 나와야 될 테고 사건은 어째야 될 테고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에요. 뒷부분에는 가메이지아라고 하는 희극에 대해서 쓸 것이고 썼을 것이었을 거고 마지막에는
앞에 있었던 드라게지아라고 하는 비극, 두 번째 썼었던 가메지아,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그 앞 두 개가 섞여 있었을 법한 희비극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쓴단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시작의 첫 부분에 일단 먼저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다음에 희극에 대해서, 희비극에 대해서도 어떻게 쓰는지 써보겠다. 그러나 뒷부분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일실되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만약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해지지 않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 그 뒷부분, 희극은 어떻게 쓸 것인가, 희비극은 어떻게 쓸 것인가, 전부 내지는 일부라도 누군가가 발견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지껏의 모든 노벨 이러저러한 상들, 물리학상, 화학상 뭐 등등 모든 노벨상을 합친 것,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업적을 세계 인문학사에 세우는 그런 것일 겁니다만 어쨌건 그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역사를 넘어 문학을 넘어라고 하는 게 저걸 의미에 이제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인간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있었던 진짜 일을 썼느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이 정도 일은 벌어질 수 있을 만한 가짜 일을 쓸 것이냐. 이겁니다. 진짜를 쓰냐, 가짜를 쓰냐. 그거예요. 글로 우리가 쓴다고 하면은. 그때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 쓰고 있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려고 한 가짜도 아니고 가짜처럼 보이려고 한 진짜도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가짜 진짜의 구분 넘어 저편에 있는 뭔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글을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일종의 첫 번째 예시처럼 보여주고 있는 게 전쟁평화. 그렇습니다. 진도병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사옵나이다. 안나 카레리나. 안나 카레리나 석쌤 영상 봤습니까? 봤어요. 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퀄리티지요. 신지민군 고개 끄덕했어요. 지민군은 내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퀄리티지 하니까 그걸 이제 알았냐 이 자식아. 너 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느낌에서 맞아 하고서 고개 끄덕거리다 오죠. 늦었어. 마당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그냥 우리 과 있는 선생님이어 가지고서는 그래 우리 과 있는 어떤 원로 교수님인데 저기 나가서 저런 강연했으면 너네도 좀 봐봐 얘네들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석쌤의 아나 카레리나에 대해서 성장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인터넷이 없어도 미리 다운받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든 조회수가 120만, 130만 향해 갔지요. 이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올린 다른 영상들, 이런 비슷한 인문 교양 영상은 어떤 건 조회수 10만도 안 돼. 밑에 댓글 달린 거 봤지요. 나도 이거 심심하면 봐요. 가끔씩 좀 게을러진다 싶을 때는 나도 이걸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른바 지극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 공부 왜 하지? 일을 왜 하냐? 오늘 또 학생들하고서는 수업도 왜 할까? 나 역시 문득 마찬가지로 왜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면은 이 영상 봅니다. 그래,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나아져야지.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는 그래도 오늘의 나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라도 들여다봅니다. 톨스토이 아나 카레리나에 대해서 그냥 안나의 불륜이다 등등등 수많은 그때 당시 귀족 사회의 위선을 까발리고 있다, 허위에 맞서려고 하는 톨스토이의 노력이다 등등등은 그냥 아나 카레리나를 딱 반만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안나의 포커스 맞추면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불륜이라고 하는 점에 그냥
집중하면은 뭐 그렇게 밖에 보여질 밖에 없어요. 레빈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안나 까리리나는 작품이 8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7부 마지막에서 안나가 죽지요. 안나 죽고 나서 안나 까리리나라고 작품 제목이 안나 까리리나. 당연히 작품 제목을 맞는 타이틀 로우를 맞는 안나가 주인공. 근데 그 안나가 7부 마지막에서 죽음. 근데 8부 한 부는 또 이야기는 진행됨. 이건 뭐야? 이 사람은 톨스토이 이 양반은 뭐 에필로그의 달인인가? 에필로그 없이는 뭐 모든 작품을 끝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7부 하면 왠지 운명의 7일 하면서 뭔가 딱 좋을 것 같은데 8부 이건 되게 그냥 의미 없는 꼬리 같은데 사족 이게 사족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것은 안나 까레디나를 안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레빈을 봐야 팔부가 딸려 나오는구나. 팔부에서 끝이 나야 돼. 이게 맞아. 그리고 팔부까지 들여다 봐줘야 그래. 안나는 안나대로 레빈은 레빈대로 요 두 인물의 삶이 거울처럼 맛보기 되면서 결국은 독자에게 어떤 것이 선한 삶이며 그 선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톨스토이 그 양반의 잔소리가 들어있는 게 안나 까레리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그나마 이해가 입체적으로 중체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나 까레리나 다 읽으라고 하면 누가 다 읽겠어요, 여러분들. 8부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8부는 양도 적어요. 1부에서 7부까지는 전부가 다 한 30장쯤에서는 번역본 기준으로도 거의 한 150페이지 넘어가지만 8부는 100페이지도 채 안 돼요. 그래서 8부 읽기 간단하니까 8부 읽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부 다 읽어보았나요? 읽어보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뭐 질문 하나 해보자. 전쟁 이야기 나오던가요? 8부 읽어보니까 기억납니까? 8부에서 전쟁 이야기 나오지요? 누구랑 싸우는 전쟁이었던 것 같았었어요. 그 슬라브 민족을 위해서 이제 싸운다는 걸로 터키랑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터키에 맞서서 같은 슬라브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러시아 입장에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같이 싸워주는 그 슬라브 민족이 누구던가요? 작품에서는 번역에서는 무슨 전쟁 이래가지고 이름 나오잖아요. 세르비아 전쟁 해가지고서 그렇게 나오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이거는 그냥 약간 수업과 무관하지만은 러시아 역사에서 러시아가 어디랑 가장 많이 싸웠을까? 어디랑 가장 많이 전쟁을 벌였을까나? 왠지 오스만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 누구랑 가장 많이 전쟁 벌였을 것 같아요? 오스만이 누구예요? 그 오스만은 성이 오시고 이름이 수만이에요. 오수만인가? 저 양반도 이상한 소리 하네. 또 저질개그 그냥. 오스만은 오수만이라고 말한 저질개가 안 들은 귀를 삽니다. 뭐 그러지 말고. 오스만이 누구예요? 오스만이 누구야? 오스만이지. 터키 조상이에요. 오늘날 터키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곳을 오스만 투르크 앞에는 셀주크 투르크라고 해서는 그 투르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터키의 조상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많이 싸웠던 적은 여기 소아시아 반도 점령하고 있는 이 터키예요. 그 터키의 수도가 지금은 이스탄불이고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 때는 컨스탄티노플이라고 말했었던 거기가 거기예요.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을 중세 그리스였었던 비잔티움 제국, 즉 키예프 루시 때 루시에게 러시아인들의 조상에게 기독교 문자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비잔티움 제국. 그 비잔티움 제국은 이렇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리스, 그 다음에 소아시아 반도, 여기 오늘날 터키 지역, 그 다음 발칸 반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내용은 중세 그리스였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등등의 고대 그리스가 서유럽 중세 역사 시대 때 그리스가 비잔티움 제국이 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국영어는 비잔티움 제국의 국영어는 그리스어였고 등등등 그러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러시아가 가장 많이 싸웠던 곳이 바로 이 터키. 터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싸웠던 곳은 러시아 어디였었을까나?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 답이 나와요. 러시아가 제일 많이 싸웠던데 터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싸웠던데 혹시 발트 삼국인가요? 스웨덴하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멀리 있는 나라들은 안 싸웠어요. 가까이 있는 나라들하고 늘 투닥 했었습니다. 그래서는 제일 많이 싸웠던 데가 터키, 남쪽으로 뭔가 좀 나가보려고 아니면은 북쪽으로 나가보려고. 피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을 피오트르 대제가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초기에 승기를 잡으려고 모험처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최전선에다가 나라의 수도를 옮기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른바 전쟁 수행력을 집중시키자. 라는 도박이나 다름없는. 그래서는 핀란드만의 피테르부르크로 그렇게 수도를 땡겨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서 아나카리는 다시 돌아갈게요. 범슬라브주의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범슬라브주의라고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예전에 왜 1840년대 서구주의자들, 슬라브주의자들 말할 때 뭔가 슬라브 팽창주의라고 해서는 범슬라브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범슬라브주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범슬라브주의, 좁은 의미에서의 범슬라브주의 그렇게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거 말했던 것도 기억 얼핏 나나요 지금? 그래요. 좁은 의미에서의 범슬라브주의는 뭐냐면은 슬라브 세계라고 하는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동슬라브, 폴란드, 체코, 서슬라브,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등 하는 남슬라브 전체 다 합친 이 슬라브 세계라고 하는 곳에서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인도 유럽 어족에서 유럽 어족 중에서 큰 세 무리는 독일어 영어의 게르만어파,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로망스어파, 그 다음 러시아어의 슬라브어파예요. 그렇게 이른바 유럽 대륙에서 언어 기준으로 세 덩어리를 크게 나눌 때 게르만어 한 덩어리, 로망스어 한 덩어리, 또 다른 한 덩어리 슬라브어로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지는 이 슬라브어를 자신의 언어로 쓰고 있는 동슬라브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서슬라브라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남슬라브라고 하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등 이 세계 전체를 묶어서 슬라브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 전체 슬라브 세계의 중심은 러시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슬라브주의예요. 이 이야기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 지금 투르크인들 즉 이교도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투르크 터키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발칸반도 고통받는 불가리아, 세르비아 등의 우리랑 같이 러시아랑 같이 정교회를 믿는 정교회 형제들을 도우자라는 게 1808부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1877년, 1878년에 루스코 두레츠카의 바이나 러터 전쟁이라고 러시아 터키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전쟁입니다만 어쨌든 슬라브 세계의 중심은 러시아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나? 러시아 사람 중에 누군가 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 사람 말고 다른 쪽 사람이 먼저 했을까나? 질문의 의도로 봐서 답은 뭐겠어요? 두 번째가 되겠지요. 크로아티아인이라고 하는 유리 크리조니츠라고 하는 수도사가 16세기에 러시아의 모든 슬라브 세계의 중심을 러시아가 맡으시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러저러한 우리 주변의 이민족들, 폴란드인 이제 체코인들에게는 신성 로마 제국의 오스트리아인들,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인들에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오스트리아인들, 그리고 세르비아, 불가리아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투르크족들. 즉 우리를 지배하는 식민 모국에 싸우기는 우리 너무 힘들어. 러시아 너네들 좀 와줘. 와서 우리 좀 도와서 우리 지배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이민족들 좀 무찔러 줄래? 라는 게 이른바 범슬라브주의의 시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그 범슬라브주의. 그 말들은 러시아는 좋아했을까나 싫어했을까나? 오, 땡큐 한걸. 야, 참 세월이 가도 이렇게 간다, 야. 우리가 옛날에 스웨덴 바이킹인들한테 가서 니네들 우리 땅에 와서 우리 좀 다스려 줄래? 라고 우리가 그때 진짜 8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이제 우리 보고 와서
좀 싸워 무찔러 달고 우리 좀 지켜달라고 한다. 아, 기분 좋아. 그게 러시아의 반응이었을까? 아니면은 아, 뭐래. 지금 우리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뭘 지네들 도와달래. 지네들 일은 지네가 해결하지. 두 번째, 반응 어떤 거였을까요? 질문의 의도로 봐서는 당연히 두 번째 반응이었겠지. 그 말들은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처음에는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아, 또 괜히 또 싸움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도 그러고 싶지. 근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투르크랑 싸우게 생겼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오스트리아랑 싸우겠네. 잘못하다가는 또 우리가 신성로마 제국의 저 게르만 세력들과 또 싸우겠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그러저러한 이른바 좁은 의미에서의 범슬라브주의를 주변부 약소 슬라브 민족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정신적, 무력, 물질적으로 그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그것 좀 곤란한데 라고 하는 주저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 입장이 아나 가리비나 8부에 등장하는 러터 전쟁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해요. 잘못 개입하면은 터키랑 전면전 되겠는 걸. 그런데 저 슬라브 형제라고 할 수 있을 불가리아, 세르비아인들 참 저들의 도움 요청 우리가 외면하기 좀 그렇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 야 이걸 차라리 돌려가지고 러시아 국내 상황 이러저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말 많은데 몇 년 전에 가뭄도 들었잖아. 지금 사람들 막 먹고 살 것도 없고 막 아우성인데 이때 국내의 관심을 바깥 전쟁으로 싹 돌려보면은 이러저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어떻게 좀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그래? 그럼 우리 이번에는 전쟁 가볼까? 그러자, 전쟁 하자. 그래서 결국 1877년, 1878년 러터 전쟁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참전합니다. 참전 결정 나기 직전에 어수선한 상황이 아나카리나 8부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고 브론스키가 전쟁에 나갑니까? 전쟁에 안 나가나요? 8부 읽었으면 알잖아요. 브론스키 전쟁에 나갔지요? 브론스키 전쟁에 왜 나가요? 안나 죽으니까 사교계에서 사람들이 욕했죠. 그래, 안나 나쁜 여자야. 아니, 안나는 너무 눈치 없이 정직했던 여자였어. 그걸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우리 그렇잖아.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로맨스 좀 하는 거. 그거 우리 다 그런데 뭐 그 뭐가 문제야. 그거 왜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녀? 눈치 없이. 그렇게 비난받던 안나가 자살로 죽었어요. 실부 제일 마지막에 죽지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사람 죽었잖아요. 야, 브론스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했길래 여자가 죽냐? 아유, 그것도 그냥 기차역에서 기차에 뛰어들어가지고서는 그냥 시체가 진짜 참혹했대. 아유, 왜 그랬어, 브론스키는. 하고 사람들이 브론스키 욕을 함. 그러니까 브론스키가 수도 상피테르부르크 사격의 비난에서 피하려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디든 좋아. 그게 세르비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투르크인들에게 맞서는 전쟁이 있건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싸우건 아프리카로 가건 동아시아로 가건 그걸이라도 브론스키는 상관없었어요. 피테르부르크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부터 브론스키는 피하고 싶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자신의 그런 부도덕을 희석시키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주 아이러니한데 거기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쟁을 떠나는 브론스키가 계속 낑낑댔던 게 왜 그래? 왜 낑낑댔었던가요? 어디가 아팠어요. 몸이 어디가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치통으로 브론스키는 계속 얼굴 찡그리고 있었죠. 안나의 죽음이 브론스키에게는 이빨 아픈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읽다가도 거기 보면은 책 찢어버리고 싶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아니 지 그렇게 좋다고 해도 여자가 죽었는데 이 자식은 지 이빨 아픈 거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이 오만 인상 다 쓰고 있단 말이야. 야, 이 자식 완전 그냥 정말 인간 트래쉬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음. 즉 브론스키와 안나의 로맨스는 그만큼 의미가 없었어요. 상대는 1도 진지한 생각이 아니었었어. 혼자 진지했었어. 안나도 옳지 않아요. 안나 자살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 자식 벌 줄 거야. 저 자식 벌 줄 거야. 자신의 죽음으로 상대를 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안나의 생각이었었어.
벌 받아야 되는 브론스키는 아우 이빨 아파, 아우 이빨 아파, 아우 이빨 아파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로부터 도망가듯이 전쟁터 가요. 오히려 팔부에서의 중심은 레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입니다. 안나 까레리나라고 해서 안나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은 팔부에서는 사라진 안나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레빈 이야기가 보여지는 게 팔부고, 톨스토이의 최초의 의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안나라고 하는 한 축, 레빈이라고 하는 한 축, 안나와 브론스키의 커플에서 안나, 레빈과 키티의 커플에서 레빈에서는 안나의 축, 키티, 레빈의 축, 요 두 축이 마지막까지 균형감 있게 병렬 진행되고 있고 그 병렬 진행의 조화로운 끝이 팔부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석 선생님 특강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 갔던 게 아마 구성하시다가 시간이 약간 모자라서 팔부 이야기 조금 자세히 못해서 그렇게 갔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넘어감에 있어서 그게 좀 더 적실하게 이해되고 납득되려고 하면은 결국 팔부에서 레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안나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안나의 죽음으로 안나 까리리라는 소설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안나 까리리라는 소설에서 안나는 죽었지만 늘 안나 한 번, 레빈 한 번, 안나 한 번, 레빈 한 번, 이렇게 엇갈리듯이 착착착 맞물려 진행되어 오던 소설에서 안나는 7부에서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8부에서 안나의 죽음은 끊임없이 회자됩니다. 그러면서는 안나가 배경으로 등장한 채 그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안나를 옆에 뒤에 깔고서 레빈이 나와서는 결국은 안나와 레빈의 요 같이 가는 요 걸음을 완성시켜 준다고요. 그렇게 안나 까레리나를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잠깐만. 이것 역시 칠부 제일 마지막 안나가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7부 31장이라고 해서는 요 꺼져버리고 말았다. 이걸로 7부 전체가 완전히 끝이 나요. 그 다음 8부 바뀌면서는 두 달쯤 지난 뒤 레빈의 이복 형이었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즈네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레빈을 만나기 위해서 레빈의 영지 바크롭스코예라고 하는 곳으로 레빈의 대학 동기인 카타바소프라고 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교수와 함께 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스크바의 지식인으로서 당시 모스크바에서 들끓고 있었던 슬라브인 형제들 도우기 위해서 우리 러시아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리고 안나의 죽음을 레빈에게도 알려주는 전달자로서 그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마지막에서 끝이 나고 이제 8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레빈의 이복형,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즈네슈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스크바 지식인의 동창자에서는 카타바소프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세르비아랑 전쟁,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서 터키인들과 맞서서 떠나는 러시아 병사들, 러시아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걸 병력 열차 안에서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쟁하러 가지?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브론스키도 이제 당연히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러 가는 인물들 중에 브론스키도 역시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이복형 친구가 하는 것은 리베의 영지인 바크롭스코예라고 하는 곳이지요. 바크롭스코예라서 이 바크로프라고 하는 게 이게 덥게, 덥다라는 말이고, 이게 성모의 보호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바크로프라고 하는 게 원래 보통 명사로서는 덥게, 보를 대문자로 올렸으면 바크로프라고 하면은 성모의 보호라고 하는 말도 되고, 바크롭스코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성모의 보호라고 하는 그 뜻에서 비롯한 말이 될 겁니다. 시골 영지에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던 아주 세속적 영주로 살아가던 이제 레빈이지만은 뭔가 어떤 게 삶일까 등등등이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는 이제 거기서 등등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그 이야기에서 레빈은 전쟁에 왜 가는지라고 하는 것을 1도 납득 못합니다. 그러다가 뭐 그 얘기 대충 건성건성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시골 벌판에서 난데없이 벼락이 치고 봤더니만 거기 자기 부인이 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보니까 부인은 또 마치 별일 없다는 듯이 쓱
이제 연기로 변한 자작나무에서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목욕 이게 세례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면서는 이제 키티와 함께 아이를 보며 레비는 이제 삶에 대한 의지, 희망, 선한 삶은 무엇이고 선한 삶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 농민들과 함께 러시아 시골에서 각성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에서 끝이 납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기로 했고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쥐아벌에서도 마지막 6부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시베리아에서 뭔가 이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어렴풋하게 느끼는 그 장면에서 작품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내가 7부에서 요 괄호 안에 든 건 안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안나와 대비되는 레비는 8부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8부에서는 전쟁과 평화에서는 러시아 터키 전쟁 요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부에 오는 레비는 이제는 그 이전과는 뭔가 다른 이제 모습 그리고 여느 주인공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고 당연히 그 8부의 작품 전체의 마지막 인질적인 변화 완성을 이끌고 가는 것은 8부가 될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 인간의 유일한 사명인 선에 대한 믿음 작품에 그냥 몇 번이나 나오는 구절이지요. 이게 톨스토이 그리고 톨스토이가 주인공 레빈에게 주입하는 주된 사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삶의 기쁨의 또 다른 근원으로서 가정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요게 또 이제 마지막 8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요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뭐냐니까 안나와 브론스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 아이 이름 또 안나라고 합니다. 그 태어난 아이 안나는 뭐 이제 엄마 아빠 불륜이었지만은 엄마는 자살했어요. 아빠는 아이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버리다시피 한 남편 가레닌 그 사람 부자고 귀족이고 하니까 그 사람 호적게 입양되듯이 해가지고서는 그 집안에서 길러진다고요. 와해되는 가정이에요. 이거는 가정의 비극적인 탄생 그리고 가정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과 이제 완전히 컨트라스트를 이루는 게 레빈, 키티, 태어난 아이 목욕시키면서 레빈이 삶에 대한 벅찬 기쁨을 느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는 안나 카리드나는 7부 안나의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8부까지 이끌려 나오면서 모든 게 완결되는 균형감 있게 완결되는 그 구조일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안나 카리드나까지 쓰고 톨스토이는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바뀐 뒤에 톨스토이는 매우 다른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뀐 모습은 다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5분이나 넘어갔네요. 미안. 소리에서 끝내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애썼습니다.